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왜 네, 초반부터 반갑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저희가 작가님이 나눠준 그 순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무시하시고 사고가 하세요, 있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예. 아니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예. 뵙는데 뭐 일주일 전에 뵀죠? 일주일 전에 네. 뵌 거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아니 저는 사실은 시청자로서 예. 이제 특집 대담 진행하시는 거 보고 예. 있었거든요. 소장님도 이제 저도 봤죠.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시청자로서도 감탄하는데 진행자로서도 감탄하면서 초고수들 간의 대담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뭐 감탄, 초고수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탄이라는 말씀보다는 존경? 존경이라는 말씀은 더 부러움? 그렇고 아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고수라기보다도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저 사람은 왜 세상을 저렇게 보지? 위에서 내려다보나 옆에서 바라다보나 이제 각자의 해석의 방향이 다르니까 네. 그냥 청취자분들께서 우리가 흔히 GDP 나오면은 3%, 5% 이런 숫자를 보지 말고 방향성을 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의 디테일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를 읽어보시는 게 시청하시면서 재미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팁까지 또 주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네. 진행자로서도 탁월하셔서 참 부럽고 이렇게 막 귀 기울여서 여러 면에서 들으면서도 탁월합니다, 제가. 네, 알고 있죠. 근데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많으시겠다. 이제 진행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있고 또 예. 게스트로서 나오셨을 때 해주실 수 그렇죠.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또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맨날 질문을 하셨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곽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근데 한 번씩 저 자뻑 모드가 작용하면은 훅 가요. 방금 나 잘난 게 많아서 이러시는데. 아니 그나저나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에 그게 KT인가? 저는 뭐 이렇게 TV 돌릴 때 네. 23번 연합뉴스 이렇게 그렇죠. 저도 한번 23번 보고 이에요. 그다음에 예. YTN도 뭐라 예. 그러나 한번 보고 예. 그다음 훌쩍 넘어가서 180번대로 가면 이제 경제 네. 채널이 있어요. 예. 그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제 연합뉴스 경제 TV가 뒤에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제 확 분위기가 다르죠. 앞에서 막 종목 얘기하고 업종 얘기하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아니 그 대담하실 때는 네. 아주 하얀 와이셔츠에 뭐 짙은색 넥타이까지 해서 네. 해리슨 포드가 왜 대통령 역할 할 때 그 모습으로 나오셨다가 오늘 또 저희 패널로 오셨는데 왜 또 인디아나 존스 박사처럼 해갖고 이제 대충 입고 오셨어요. 전투복장이죠. 이게 전투복이에요? 그럼요.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점잖하게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패널로 나왔을 때는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나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네네. 공격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계속 아까운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계시는데 저를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머리 큰 사람으로서 지금 머리에 든 게 많잖아요. 서로 할 이야기가.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진행자로 오신 것 같은데요. 약간 맞지. 이렇게 그렇습니까? 큰 흐름을 지금.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우리 아닙니다. 둘이가 이제 한번 먹었고 네. 아니 혼돈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네. 오늘 그나마 제가 봐서는 진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살리신 날인데 네. 저희 어제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열렸더라면은 장 예. 열렸더라면은 지난 주말에 9월 마지막 거래일에 또 미국 유럽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우리도 힘들 뻔했는데 그렇죠. 다행히 월요일 날 이제 또 확 시장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우습게 뭐 가볍게 2,200포인트도 회복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대충 뭐 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까?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준호 소장님께서 이제 네. 긴 한숨을 쉬셨는데 네. 그 한숨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편차를 도대체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순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하시는 네, 말씀을 네. 해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미 연준에서 이미 2025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2025년? 2025년.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8.3%였잖아요. 예. 8월 달에. 그게 미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2%를 가려 그러면 인플레이 2%. 그렇죠. 네. 6.3%포인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거를 금리를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인가?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금리를 무작정 올려가지고 강한 달러의 시대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가?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근데 막 그 고압의 가스가 그러니까 전기가 막 흐르다 보니까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낡은 금융 파이프라인은 거기서 이제 전기가 막 새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땜빵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메우지 않으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영국의 어떤 채권 시장, 길트의 문제, 네.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달러로 가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금리를 무작정 올리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미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주식시장도 그런 점에서 영국의 위기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이거를 국제 공조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아닌가.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저 선물시장도 지금 선물주가 지금 약간 아주 오르고 강합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과연 어디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쓰나미는 경보가 빡 울렸는데도 대비 안 하고 있다가 후쿠시마가 훅 가버렸잖아요. 네. 이제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는 현상이 경고가 발동이 됐는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준호 소장님하고 이성희 아나운서와 오늘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증시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모멘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잡아내실 수 있지 않겠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첫 질문에 우리 곽 박사님이 한 2025년까지는 좀 꿀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앞으로 3년, 부재가 앞으로 3년 부자의 길에 올라타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예.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서 부자까지 되라고요. 될 수 있는. 그 책머리에 예. 책글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 집사람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베스트셀러 좀 써라. 맨날 몇천 권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 나와가 저런 거 뭐 상품으로 경품으로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분들에게 대한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방을 가면, 서점을 가면 주식, 부동산 책들이 많잖아요. 네네. 또 이제 외국 유명한 저자분들이 쓴 책들은 뭐 총균세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을 쓴 분들이 많고.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제가 답을 알 수도 없고 또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독자분들에게 같이 질문을 하고 같이 답을 찾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오래 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오래 가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루저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아요. 위기가 앞으로 2년 내지 3년 더 간다고 하면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가가 네. 저의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앞에다 담았고, 그런데 뭐 우리 이준수 소장도 아시고 이성희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상장된 주식의 81%를 상위 소득 10%가 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자 되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부자가 돼요. 네. 예, 뭐 여유가 있으니까 돈 팔릴 뭐 주식을 매도할 일도 없고. 네네.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개미라고 표현하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채권 시장은 좀 부족하니까 들어왔다가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긴장되고 막 이러다 보면 매도 손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이게 2년 안에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반등을 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버틸 것이냐 버티지 못할 것이냐의 판단은 당신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판단에 투자된 방향성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는 제가 몇 개 산업을 이야기했거든요. 아, 이 책에요? 예, 책에. 그 산업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개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예를 들어 네. 제가 전기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부품 소재, 그리고 원자재,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시장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과연 누가 관리하고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인가를 독자분께서 스타디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많은 기업 앞으로 기업 투자하기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책 제목은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말조 신경을 건드리게 뽑으시더라고요. 출판사들이. 예. 요즘 뭐 대세죠. 그렇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네 아파 봤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특집 대담 저도 봤습니다만 처음에 김응종 대정책경제연구원 네네네.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예. 현정택 이사장님, 그렇죠. 현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과거에 경제수석도 하시고 예, 뭐 정책조정실 수석 비서관도 예, 하시고. 예. 네. 근데 이렇게 대담해 보시니까 네. 지금 미국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지가 대장이라 그러고 우리가 또 대장 인정 안 해주면 혼나고 이러니까 불려가서 맞고 하니까. 근데 21세기 벌써 지금 21세기 시작해서 벌써 5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정책의 핵심 우리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던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곽 박사님 견해까지. 네, 이제 뭐 우리 이진우 소장도 마찬가지시지만 이진우 소장님도 제가 다른 방송 진행할 때 패널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저렇게 앉아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을 유도하시는 게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어 있는 네네.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다 기관장을 하셨고 네. 또 기관장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저보다는 온화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을 자제하시면서 이렇게 행간을 잘 읽으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완곡하게 말씀하시죠. 완곡하게 표현하시죠. 예, 예, 이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네, 좀 네, 갈증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보는 것을 이래버리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흰색이다 아니면 빨강색이다 파랑색이다 그렇지만 이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제 생각을 참조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저희가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시나리오를 4가지를 준비해 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니요, 그거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자 그랬죠. 아, 보자고 하셨군요. 예,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는 거 그러잖아요. 최선, 차선, 차악, 최악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스위스 은행 부도나고 영국 국가 부도나고 남유럽 경제 또 파탄나고 그러면서 유럽의 모든 금융 체계가 붕괴되면서 미국까지 영향을 주고 강달러가 갑자기 약달러로 전환하면서 채권 시장이 혼돈에 휘말리면서 국가의 재정과 부채가 갈피를 못 잡는 방향.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겠죠. 또 최악의 상황은 뭐 3차 대전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도 위험하니까 아따 이때다 싶어서 대만을 침공하면서 뭐 또 동남아에서 또 바방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는 0%가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늘 고민하는 겁니다. 확률상으로. 확률상으로 이게 최악의 가능성이 0%냐? 0%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0.1%가 됐든 뭐 1%가 됐든 숫자가 있다는 거죠. 양수가. 마이너스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 순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세계 경제가 혼돈의 시대를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겪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금융 경제가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금융이 타격을 받으니까 실물이 타격을 받을 거고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벌써 뭐 PCR 검사도 안 한다 또 뭐 외국인들 들어오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는 예약률이 뭐 2000%, 1000% 막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번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호혜주의 원칙이니까 이제 그런 시점까지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게 이제 혼돈의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차악이 되겠죠. 네. 그럼 최선은 뭔가? 미국이 봤을 때 연말쯤 돼서 물가가 뭐 한 8.3%던 게 4%로 툭 떨어져 버리고 돈을 갖다 줄여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계 달러가 미국 쪽으로 확 몰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강달러로 넘어가다가는 내가 오히려 당하겠는데 싶어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뭐 중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낮추겠다는 사인이 나오는 게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가능성도 역시 크지는 않지만 0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차선과 차익 중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차선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한 2023년 말쯤에 서서히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고 미 연준도 너무 강한 달러 정책을 쓰다가는 이 국가 부도라고 하는 신흥국 경제, 개도국 경제에서 발생되는 경제 위기, 네. 유럽의 경제 위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강도를 조금 줄여 나가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차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서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라고 하셨을 때 한 2, 3년은 우리가 이 상태를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경기 반등, 리바운드는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라 라이브 캡 바운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한 2023년 말 정도 가면은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인 거죠.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 영국 그 뭐 감세안 시장으로부터 혹독하게 한번 평가받았던 그 감세안 네. 그 일부 이제 결국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는 철회한다 이쪽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 스위스 플러스 도이치뱅크인데 예. 영국에서 그 트러스 총리가 처음으로 끄집어내는 그 정책 예.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은 막 빵점을 줬는데. 빵점이 아니라 그거는 낙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네. 엄청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영국에서 BBC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새끼 먹던 걸 두 끼로 줄이겠다. 학교 급식 문제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 대영 제국이 대영 제국이 제임스 본드의 나라가 네, 제임스 본드는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나라가 갑자기 그 국채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뭐 월 50억 파운드라든지 네, 예. 뭐 이 정도로 매입을 해버리겠다. 예. 매입을 한다는 건 돈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을 푸는 거죠. 푼다는 거죠. 참 죄송해요. 저도 풀고, 헷갈리네요. 국채 가격 또 올려서 금리 떨어뜨리고 돈을 풀고. 그렇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소득세까지 떨어뜨려서 45%를 네. 갖다가 40%로 만들어서 네. 저도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은 또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이 바운드한 것도 트러스 총리가 45% 세율을 40%로 낮출게. 우리가 더 이상 안 할게. 이런 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국의 이번에 채권 시장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숙했다. 마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금리를 계속 내린다. 소비자 물가 83%? 나는 눈도 깜짝 하나 안 한다. 네. 라고 하는 수준에 맞먹는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르도안은 예. 평가하는 것이 예. 일단 무식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예. 본인의 어떤 뚝심과 나름대로 소신과 어떤 그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뭐 책 한 권이라도 봤다 싶은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고금리가 인플레를 갖다가 유발한다는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하는데 네. 근데 그 뭐 에르도안의 논리는 저는 뭐 받아들이겠는데 이번에 영국 정부의 첫 작품은 그렇죠. 좀 그래요. 진짜 모양새 빠져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부도, 그러니까 국가 부도 CDS 수합 있잖아요. CDS 예. CDS 수합. 그 레이스는 아직 한 26, 30 아직 안 됐죠. 예, 뭐 거기 뭐 리만 사태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만 예. 그림은 뭐 어쨌거나 영국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조금 어쨌거나 발을 뺐으니까 네. 시장에 극단적인 어떤 위협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자꾸 이제 주말 넘기면서 계속 나오니까 크레딧 스위스 요새는 또 세력들이 이놈의 트위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네. 다들 뭐 트위터는 들다본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곧 부도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영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면 그 크레딧 스위스도 그 영국에 얼마 전인가요?
그린실에서 투자를 했다. 그린실에다가 채권 투자를 했다가 크레딧 스위스가 손해 많이 봤죠. 그것도 우리나라 빌황도 빌황한테도 또 아케고스죠. 아케고스. 빌황한테도 예. 또 털려먹고 그 털려먹고. 걔들 약간 호구예요. 한 55억 달러 정도 예, 손해가 예. 났다고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부실화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또 부실 투자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도이치뱅크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계 은행들의 이런 그 부실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CDS 프라임 금리가 지금 한 260 넘었죠. 260 넘어가지고 한 2% 넘게 지금 가고 있다. 이거는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영국에서의 어떤 금융시장, 채권시장의 문제, 또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의 문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뭔가 지금 뻥뻥 터질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강달러 시장으로 가고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보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 봅니까, 이득 봅니까, 승희 씨? 투자한 사람 손해 예. 보겠죠. 손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국 국채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걸 파는 게 맞냐, 지금 다시 매입하는 게 맞냐, 아니면 미국이 미 연준 국채를 갖다 우리가 사는 게 맞냐, 파는 게 맞냐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당연히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단기 자금이나 이런 달러가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판 돈으로 달러를 갖다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이제 미 국채를 조금씩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매각을 많이 한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매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하는 뭐 현정택 원장 전 수석님이나 또 김응종 박사가 하시는 말씀은 영국 부도 크레딧 디폴트 스왑도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크레딧 스위스가 삐걱삐걱거리는데 도이치뱅크도 벌써 한 5, 6년 이상 이게 경제 위기가 나면은 부도설이 나돌았는데 유럽 경제에 스위스에 있는 쭈리에 있는 이 은행이 부도가 나면 이거는 세계 경제가 공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아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유럽 경제의 어떤 위기 가능성은 있으나 르가르드 총재가 생각하건대 금리를 0.75% 올릴 만큼 유럽 경제의 유럽 중앙은행은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충분히 있다. 이 자신감을 표출한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임 2008년도 위기나 이런 당시에 네.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게 기업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결국 유럽 경제 재정 위기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국이 채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2025년까지 뭐 2%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식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했다. 지연내관으로 잠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어디서 종기가 생기고 어디서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표적은 한 번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듣고 이해를 하시는 게 최근의 혼돈의 시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책에서도 사실은 위기 관리에 대한 걸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영국과 관련한 걸 말씀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흐름이 펼쳐질지에 대한 걸 풀어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책을 보면 부제 중에 하나가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흐름을 너무 알고 싶은데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정확히 뭘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지도 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시죠. 이제 이런 거겠죠. 미국의 달러가 지금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진우 소장 같은 전문가분들은 네. 어느 정도 이 중에서 한 10%, 20%는 투기 세력이 지금 들어가서 강한 달러를 계속 부채질할 거야. 그러면 그 부채질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로 나타나냐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100만 배럴 정도 생산량을 줄이려고 해. 그럼 이건 강달러 시대에 또 다른 강달러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투기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강달러를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아틀란타 연은 총재, 네. 그다음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런 비둘기파들은 강달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자칫하면 세계 경제에
지연내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라든지 메스터 연은 총재라든지 다른 분들은 매파 시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커 시대처럼 금리를 무조건 올려서 미국을 일단 살려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영국과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은행들이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나오니까 예. 그 비둘기파의 목소리들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국 총리도 뜨거 해버린 거죠. 그래서 15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에게 원래는 45%의 소득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40%로 소득세를 낮추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돈을 갑자기 줄이는 형태를 완만하게 줄이겠다는 표현으로 한 발 물러서니까 이제 세계 증시도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환율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돈의 흐름은 그래서 이게 강한 달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강한 달러로 가는 흐름이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이준우 소장님 저 다우 지수를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 예. 1900년도부터 예. 언제 다우 지수가 J 커브의 시작점인지 아시나요 혹시? 제이커브? 예, J 커브 다우 지수가 1900년부터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플랫하게 가다가 갑자기 피크 J 커브를 시작하는 그 연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1990년이더라고요. 예, 1990년. 그래서 왜 그러니까 1975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고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되고 그다음에 1985년도 프라자 합의가 있고 이런 그 막 세계 금융 시장의 막 변동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다가 1990년에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다우 지수가 그냥 J 커브를 그려버려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봤더니만 1990년에 PC 시대와 인터넷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1990년에. 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엄청난 혼돈의 시대가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드론, IoT, 메타버스, NFT, 스페이스 산업, 에어로다이내믹스, 로보틱스 이런 산업들은 지금 물밑에서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것이 아마 이번 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2023년 말이 될 때 언제쯤이 되면 세계 경제를 다시 추동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할 것이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그 몰리는 형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사채시장도 아니고 채권시장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독자분들이 읽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로다이내믹스의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은 무엇이냐. 이건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업이라 하면 그 기준이셔야 되겠죠. 네네. 나는 재무제표 보고 뭐 RSI 지표를 보고 OBS 지표 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참 로봇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장스마일님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네. 머스크 이번에 또 테슬라에서 보낸 그 로봇 옵티머스 네. 살 사람 손 아무도 안 살 듯. 저도 안 사겠어. 그 정도 가지고 뭔 놈에. 예. 대단히 물론 진보하겠죠 기술이란 것이. 네. 예. 아까 뭐 제임스 본드도 얼핏 티 나왔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신기했던 거는 헐리우드 영화가 참 멀리를 내다 보여주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서 나오는 공상 과학 영화, SF 영화가 현실화되는 거고. 네, 네. 예. 거기서 보이던 최첨단 자동차 자 오늘 제임스 그렇죠. 본드 들어가네. 본드카 같은 거. 진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잠수하는 본드카도 예, 있었죠. 뭐 그런 것도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어설퍼 보이는 이게 그거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3년이라기보다도 길게 봐야 되겠네요. 길게 봤을 때 그 어떤 흐름을 좀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술의 진보가 요즘 또 워낙 빠르긴 빠르니까. 그렇죠. 과거의 50년의 변화는 최근에 네, 10년 만에 맞습니다. 일어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제가 이런 또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가 1편이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터미네이터. 1990
90년대. 네, 잘못 찍었습니다. 1984년도에 1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4년도에 터미네이터가 나오면서 AI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요. 로봇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래 세계의 타임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2000년대 나왔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다크시티 30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서 그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서 이제 끝장을 내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다크시티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전략적인 가치관을 오래 끌고 간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놓고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영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터미네이터나 이런 거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창조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축적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적 어떤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 부품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뭐 제가 미국 편향적이라고 그렇게 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을 잘 모르니까 근데 중국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점은 그겁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은 우리 김홍정 원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세계의 기술과 문화와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서 선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어떤 문명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선도해서 이끌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전략적이고 전투적이라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에론 머스크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세계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미국의 자본과 교육과 기술의 힘이라는 것은 융복합화되어 있지 따로따로 디스크레센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능했던 그 어떤 미국의 기반 환경이라든가 말 그대로 코오퍼레이션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터미네이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채팅창이 막 요란해지네요. 다들 왜요? 옛날 생각 나시는 거지. 진짜 저도 참 뭐랄까 어떤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네. 그렇게 했지만 뭐 인터스텔라도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진짜 서로게이트 세상이 금방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누워서 벌써 늙어서 자기 다리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 쌩쌩하게 그럼요. 그런 세상도 오는데 참 로보캅도 말씀하시네 어느 분은. 그래, 지금 테슬라가 그 작년에 그렇게 예고했던 정도의 기대감을 채우려면 로보캅 반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뭐 이래 가긴 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에론 머스크를 놓고 보면은 이제 돈키호테 같은 측면이 많죠. 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비트코인에 장난을 치기도 하고 뭐 장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막 일시에 매각을 해버리기도 하고 도지로 우리 차를 사도 된다 그랬다가 뭐 매각을 해버리고 트위터도 인수한다 그랬다가 인수 안 한다 그랬다가 막 그러지만 에론 머스크가 13년 동안에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 양옆에 부스터가 있잖아요. 연료 탱크. 이게 보통은 툭 분리돼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재활용은 못 했거든요. 근데 에론 머스크가 13년 동안 실험을 해서 이 옆에 달려있던 부스터가 떨어져 나와서 자체 추진력으로 해안에 떠 있는 바지선 위에 이렇게 서는 직립을 하는 그런 실험을 13년 동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 X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 우주를 갖다가 32,000개의 위성을 띄우면 경도 위도 잘라가지고 10x10으로 모든 것을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10x10으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드론의 시대가 되고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 GPS 시스템이 상당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10cm 간격으로 비껴날 수 있는 정도로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GPS 시스템으로는 고가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만 같으면 같다고 나오다가 이제 커브를 틀 때 경로 잘못됐습니다. 나오죠.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드론을 못 떼우죠. 무인 자동차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에론 머스크의 상상력은 자충우돌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는 추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자본이라는 것과 미국의 교육이라는 것과 미국의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래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엔터프레뉴어,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고 네. 그래서 주식시장,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핵심 국가로서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반대되는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을 볼 때 중국도 엄청난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죠. 15. 그럼 중국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의 제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업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뒤처져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시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상해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고 상품 선물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빈약하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1600년대 중반 이후에 동인도 주식회사를 만들고 암스테르담이 주식 거래소로서 유럽의 최고의 주식 거래소가 되었듯이 미국이 지금 20세기를 지나 21세기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을 보는 이유가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 언제 완성한다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제조업 강국 35년인가요? 2025년이었습니다. 25년? 예.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중국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겠다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205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산당 창당이 1921년입니다. 중국이. 예. 그다음에 공산화된 게 1949년 10월 1일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중국은 100년의 흐름을 놓고 사이클을 보는 거는 상당히 그 중국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 벌어지는 다이내믹스, 역동성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공조, 협력, 위안화 가치의 기축통화 지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누림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듯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한 가지 면만 보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보시려고 하는 것 그럼요. 같은데 예. 크게 꼽아주셨던 게 자본, 기업, 교육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갑자기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자본, 기업, 교육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아니요, 있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네. 전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응용 수학, 응용 과학 분야에서 과연 세계의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을 놓고 보면은 약간은 고개를 좀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기초 화학과 기초 물리, 기초 생물이 약하면은 백신 개발도 어렵거든요. 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가 있어야지 나오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mRNA 백신도 하루 이틀이면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교육은 암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암기 교육에서. 그래서 창의적이고 이런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제한적이다. 물론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세종대왕이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뭐 언제입니까? 다란이경 금속활자 이런 거를 다 창의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나 우리 교육 제도에 거기에 우리가 한번은 질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경제의 어떤 그 부분 부가가치니까.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어디 꼭 뭐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예. 예술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그 개인의 타고난 어떤 천재성과 개인 나름의 어떤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노력 이런 걸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반면에 그걸 갖다 우리가 그렇죠. 교육 시스템으로서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인간형을 갖다가 공교육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 있다는 거는 더 안타까운 거는요. 교육이 부의 양극화와 같이 가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피하는데 순수 교육적 측면과 국가 경제 발전, 국가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교육 제도가 발전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경제,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경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게 아까 암스테르담을 갖다가 그 과거 예. 유럽 최대의 증권 거래소였다라고 하시니까 생각되는 게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였고 거기서 결국 영국의 런던으로 그렇죠. 그러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으로 그렇죠. 결국 역사는 보면 서진인데 네. 현재까지는 이제 북미에서 미국에서 멈춰 있는데 네. 네. 그 서진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또 아까 또 헐리우드 영화 가지고 결국 그 헐리우드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불현듯 떠오르는 게 이게 꽤 오래됐지만 이 갑자기 이놈의 좀비 네. 장르가 예. 좀비 장르가 갑자기 뭐 헐리우드부터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도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세상에 좀비가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좀비죠, 일종의. 또 훅 간다 또. 아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이진우 소장이 말씀하신 그 좀비의 뜻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도 제가 루저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이 루저들의 제가 루저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관점 보시면 루저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잘 나가는 훌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쟤는 그냥 방송 정도 하는 애고 뭐 이렇게 보면은 저도 루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면 화를 내시겠죠. 근데 각자의 레벨에서 보는 자기의 그 에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너무 크게 뭐 흥분하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핵심인가? 핵심이 뭔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자본과 중국의 자본, 그다음에 결국은 자본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실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자본이 뒷받침돼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의 결과물이 기술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니까. 근데 그 자본이 어디에 있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자본만 있어서도 안 돼요. 생각하는 게 다양해야 되고 수많은 그 창의성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놓고 보면 이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소수인종 간의 갈등도 많고 수많은 갈등도 많지만 이번에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도 헝가리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미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융복합체의 기술 개발 연구소를 만들어 놨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진으로 가서 인도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갈 것인가? 갈 수도 있죠. 어떻게? 중국이 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규모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들어와서 시장을 키우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고 우리도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인도도 아까 저번에 김응종 원장도 얘기했지만 인도 시장을 놓고 보니까는 중국하고 경쟁을 붙여놓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대한 투자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서로 자본과 실물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데 실물 경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 사슬, 가치 사슬이 막혀 있는 상황. 자본의 흐름도 덩달아서 막혀 있는 상황. 그런 춤에 미국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양적 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예상을 했지만 강달러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미 채권이나 유럽 채권,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 같은 채권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모습. 예. 신흥국가에서 국가 부도가 나겠다. 뭐 브라질 국가 위도, 멕시코 국가. 미국이 금리 올 때마다 지금까지 한 9번 올렸거든요. 네. 금융위기 다 났습니다. 그렇죠. 2015년 빼고 다 났습니다. 예. 멕시코 위기 1994년, 아시아 위안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1998년. 이때 모두가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단 한 번 안 일어났을 때는 2015년 그때는 네. 2015년 10월 달인가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긴축 발작이다 뭐 이야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2016년 17년부터 금리를 안 올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올리려고 그랬죠. 아. 2019년 팬데믹에 툭 터지면서 다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죠. 아하. 예. 어떻게 보면은 그 2015년도 곱게 넘어가지는 못했는 게 2018년에 또 전 세계가 한번 고비를 맞았어요. 그랬었죠. 자산 시장이. 예, 자산 시장이 맞았죠. 그렇게 했고 예. 그러면서 트럼프 때 결국 그 2018년 19년에 자빠지니까 무슨 뭐 파월이 또 말이 바뀌고. 네. 자 그러면은 그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부부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들 보시던가요? 지금 이제 워낙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네. 또 이거 외환위기 비스무리한 게 오느냐 그 가능성은 예.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글쎄, 예. 우리나라 지금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한 0.51 정도 됩니다. 뭐 그 정도면 안정적인데. 안정적이죠. 네. 보통 이제 100 BPS에서 300 BPS. 그러니까 BPS를 10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퍼센트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 BPS라고 그러면 100으로 나누면 3%.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3% 이상 붙는다. 이거는 이제 빨간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0.51 정도 붙어 있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그냥 고압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뿜어져 나서 터져버리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어디 거죠. 한 군데가 자빠지면 같이 또 확 튀는 게 또 그렇죠. CDS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VIX 공포지수라는 것도 30을 넘기고 있는 상황. 또 우리 주가지수가 2200에서 오늘 만회했지만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안정적 요인을 잡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소 조금 뭐 외환위기 너무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저는 외환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확률이 0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외환위기는 우리가 원해서 또 원치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게 없이 그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 있을 때 터지면 우리도 온다.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올 때 내용에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뭐 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네, 네. 인프라, 펀더멘탈 우리는 건강하다. 근데 네. 태국 뻥, 말레이시아 뻥, 인도네시아 뻥 하니까 우리도 뻥뻥뻥 터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달러 차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달러 차입을 했는데 갑자기 태국에서 바트화가 폭락을 해버리고 국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강달러 시대로 가버리니까 이 달러를 갚으려고 그러니 이자 오르죠. 달러 값 세지죠. 환율 오르죠. 이러니까 우리 은행들이 그 값을 다 못 갚아내는 거예요. 투자한 돈도 못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뻥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빨리 해서 은행들이 각 은행 금융기관보다 미국에서 금리가 싸다고 빌려온 차입액이 얼마이냐. 벌써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은행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에 올려 그럴 때 한도가 차가지고 더 못 가져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상황도 미국이나 다른 신용평가사에서 바라볼 때 위험 가능 지역으로 보고 있지 저기는 안전 지역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위험 가능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냐 50 기준으로 했을 때 10이냐 20이냐 30이냐를 했을 때 20까지는 아니지만 10에서 20 사이는 된다. 그래서 정부 측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내용을 스트레스 테스트한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하신 말씀이 나스닥만 한 11,000 정도 그 말씀은 결국 지난 6월달에 봤던 저점이 한 1,500 근방이었는데 지난번 저점 밑으로는 안 갈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나스닥은 간당간당하게 네. 지난번 저점 안 깨고 반등 시도 중입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시장이 그렇죠. 교수님이란다. 우리 곽 박사님 체면을 살려줬어요. 예. 여기서 그러면 증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시청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백을 하면 제가 네. 방송에서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 쌀값에 대한 대비를 하라. 근데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은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해외 쌀값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예, 인도가 쌀 수출 중단해버리고 이러니까 인도네시아 쌀값은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저도 뭐 아까 이진우 소장님하고 같이 웃었지만 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에 한국경제TV 진행할 때 제가 2,500에서 3,500 그랬거든요. 네. 작년 11월, 12월 때. 네. 왜 그랬냐 그러면 1,000포인트는 엄청난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도 4가지 시나리오.
최선과 최악. 최악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조정을 하면서 1900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2200은 당연히 코스피를. 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밴드를 제가 코스피 밴드를 1900에서 2500까지 놓고 있거든요. 네. 예, 이 상황이 나야지만 차선과 차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나 나스닥은 이제 겨울이 오면 닭들이 이 독감이 걸릴 때예요. 흔히 하는 농담인데 그러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이 나스닥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도 지금 오늘 반등하고 있죠. 저 프리마켓에서는. 프리마켓에서 조금 조금 반등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도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받고 또 하기도 하지만 미국 연준의 입장이 안에서 이제 갈리기 시작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초반에. 과거에는 비둘기파 목소리가 조용했는데 네. 쓰나미 현상이 발생돼서 신흥국 경제, 개도국 경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부도 사태가 나는 데다가 영국까지 헛발질하기 시작하니까 유럽 경제까지 위험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급등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비둘기파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생기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올리는 게 중요치 않느냐 요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점도표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제 요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나스닥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내년 한 3월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느냐? 계속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변동성을 가져온다. 이제 그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에는 투기 세력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불확실한 와중에도 우리 곽수종 소장님께서 유의미하게 보시는 어떤 지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에게 제 또 그게 아우라가 깨질 것 같아서 제가 두리뭉실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아우라? 아우라가 깨질 것 같으면 뭐 허접한 지표를 보시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책을 읽으면 거기 있지 않을까요? 책을 우리 읽으면 이승희 담겨 있지 않을까요? 아나운서가 역시 참 똑똑해요. 우리 이준 소장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말씀을 절해 주셔야지. 다골미를 구의 흐름에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보통 한 5개의 외신을 봅니다. 인터넷 신문을.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CNBC. 소장님 CNBC 자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5개의 그 외신을 보면서 지금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주 말하는 내용이에요. 미 연준의 비둘기파와 매파의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모습인가. 제가 요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네. 매파 비둘기파가 싸웠을 때 볼커 의장처럼 나는 무조건 고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위기가 조금 진정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고칠 때 확 배를 연 김에 그냥 확 수술해가지고 짤거 짤고 떼걸 떼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배를 다시 봉합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배 열었다가 뭐 제거해야 될 그것도 종양도 제거 안 하고 그 안에다 그냥 메스나 가위 넣어놓고 그냥 덮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위험성도 이 파월 의장에게는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과거에는 미국 정치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면 정치가 풀어냈어요. 중동 전쟁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났을 때 그런 모든 것을 헨리 키신저라든지 슐츠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걸출한 국무장관들이 나오면서 경제, 외교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거를 조합을 이루어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블링켄 국무장관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이 18년인가 하셨, 28년인가 18년 반을 18년 하셨죠. 예. 그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연준 의장도 없어요. 옐렌 의장이 있었지만 재무장관으로 가셨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 가치가 미국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이 21세기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미시적인 지표로는 미 연준의 행동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왜? 미 연준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업은행의 카르텔이잖아요.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네, 다 이 친구들이 주주예요. 이사회 보드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텔 참 요새 자주 듣는 용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고 시장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장들 중에 비둘기파 목소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이유가 벌써 월가에서는 야 주식시장 너무 죽이면 우리 다 주고 세계 경제 다 주고라고 하는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 중에 참 공감도 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참 정치 지도자 가운데 히어로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이때만큼 요즘만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블링컨 국무장관 말씀하시지만 미국 국무장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뭐 설리반 부시인가 뭐 그런데 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네. 지금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하고 존재감 없고 정치하게 말씀드렸죠. 모릅니다. 아무도.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국내에도 저 어릴 때는 그 줄줄 외우셨죠? 줄줄 외웠어요, 장관. 예. 그 어린 나이에도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대통령 이름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참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정치가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세기 세계 글로벌 질서의 핵심은 미국 보고 우리가 경찰 국가라 그랬는데 미국의 그런 걸출한 국무장관이나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다 풀어내셨어요. 근데 21세기에 미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 질서의 리더로서의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냉전 체제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어떤 글로벌 질서의 모습을 미국이 딱 아이디어를 내어서 자 이제는 기술 경쟁으로 가자 아니면 자본 경쟁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이 갑자기 대항마로 툭 튀어나오니까 저 친구들이 뭐지 갑자기 18세기, 19세기에 인도와 중국이 세계 GDP의 55%를 차지하던 그 시대로 우리가 다시 회항하는 건가? 서진 말씀을 하셨는데 서진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모든 걸 다 받아먹고 지금 중국이 거대하게 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를 미국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는데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네. 뭐 모든 걸 갖다가 언제부턴가 중앙은행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가만히 보니까 뭐 정부의 기관이라고는 중앙은행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걔들이 인플레도 잡아 실업도 살려 경기도 살려 뭐도 살려 다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거나 참 깝깝한 와중에 그래도 일단 뭐 숨은 돌립니다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이벤트 있다 하셨잖아. 네, 저희 책 이벤트 있는데 그 전에 또 이제 그 미션을 부여받은 게 있어요. 작가님으로부터. 그 제가 듣기로 곽 소장님께서 현정택 전 그 수석님께 드린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질문만 하시고 이제 의견을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질문 그대로 이어받아서 OX로 단답형 질문으로 몇 가지 드리고 책 이벤트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앞서서 네.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네.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달 동안 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네네네. 생각을 그대로 네. 말씀드리려면 네.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답형으로 제가 답을 해드려도 네. 그 배경에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말을 할까는 책을 읽으시거나 제 유튜브 다른 방송을 보시거나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네. 이준우 소장님, 우리 또 이승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의 내용들을 네. 다 집합해서 보였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 단답형에 대한 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답을 이해하시려면 이벤트를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미국 달러 독주 시대 계속해서 진행되고 세계 경제 좌우할 것이다. OX. O.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이나 경제 체제 관점에서 미중 간 균형자적 입장이 향후 중요해질 것이다. OX. 택도 없는 소리를 그만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 네. 한 가지 더. 한 달 전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증시는 더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다. OX. 저는 깜짝하지 않습니다.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줍줍할 게 천지라고 하셨는데 여러 자산 중 여전히 우선순위는 주식입니까? OX? O.
오, 어허.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 더요.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 미국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네, 단답형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저기 대통령 해리슨 포드로 오늘은 인디아나 존스 박사지만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